반갑습니다. 오늘 내용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거의 뭐 선거제도로만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전공 분야가 경제학 중에서도 이제 노동 쪽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노동 쪽에 이제 관련되는 이 내용들을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체라고 그런다면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정의당이 지금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양측의 어떤 이 생각이나 이 근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작년도에 불발이 됐죠. 그 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이 된 헌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정의당의 어떤 강령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은 고리를 연결하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 탄생시킨 가장 주요한 것이 민주노총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그 강령을 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을 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심정으로 저는 나왔고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남미로 간다는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금방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남미로 간다는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절박한 문제부터 하나씩 적어가고 그다음 가장 아마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도 매우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중도파들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자체는 정의당 강령에 가깝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가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체제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말 들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그게 비주류라고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동의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에 저는 오늘 그 주제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 만드는 건 앞부분에 여러 번 보시기 편하시라고 요약본을 붙였습니다. 요약본은 나중에 시간 나면 보시기로 하고요. 그냥 저는 오늘 저랑 같이 대화하듯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고 글을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저 얼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국회 원안대로 하게 되면 225명이 지금 이제 이 지역이 되고 75석이 지금 비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2016년도 기준으로 한 계산을 해봤더니 정의당이 한 21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2020년 선거 그대로 간다고는 없지만 제가 볼 때 현재 분위기로 봐가지고 22석 넘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는 이제 그 이야기고요. 지금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창원 성산 보궐선거할 때 후보가 누구였죠?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재인 조국에 임명할 때 해가지고 정의당은 어떻게 했죠? 다 동의해주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의당의 어떤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정의당이 6석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2년 반 동안 위력이라고 대단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내년도 2020년도에 정의당이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이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 위력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한번은 역상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게 지금 앞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현진모 교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국민한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4개월 놔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결국은 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이 제도 변화를 헌법 1조 2항에 의한다면 이건 명확하게 유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 여러분 뉴스 많이 들으시겠지만 지금 대체로 금년도 경제 성장률 1%대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 이야기를 하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1%대로 떨어진다는 다음에 2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 반토막이 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사실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만일 정의당이 되고 그게 좌파 연정이 성립이 돼가지고 이 경제에 큰 충격이 왔을 때 그때 이 닥칠 경제위기라고 하는 건
대단한 우리가 일단 외환위기랑 게임도 안 되는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게 4달 남겨두고 한다는 것도 위헌이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 대통령의 지금 이 취임엔 뭐라고 돼? 취임 선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가를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다 이 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좌파 제가 연합이랑 노정연합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왜 그럼 좌파 연정이냐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먼저 이거부터 같이 보시죠. 이거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14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이 정의당 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마 적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포방하는 건 대통령의 다당제 지방국관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정의당의 강령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놀랍게도 지금 이 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의 비례에서 1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다 박은 거예요. 그 다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돼가지고 정의당은 딱 명확히 해놨습니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 두 양측 경우는 여기에서 확고하게 지금 이 국가의 어떤 가버넌스 부분에서 아주 일치한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스페이스가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 안보나 이런 쪽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 경제 부분도 거의 비슷해요. 경제가 상당히 놀랍게도 말이죠. 이 소득주도 성장을 정의당 강령에서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는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쫙 끄트물에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못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정의당이 훨씬 더 문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뭐 토지 공개념 부분은 이따가지 말도 맞고 탈도 맞고 헌법에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 재산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정의당 강령에 물씬물씬 흐르는 부분들은 뭐냐 한다면 생산수단 자체를 상당히 또 국유화 내지는 이 공유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우리가 좌파라고 제가 분명히 규정짓는 거는 뭐 이것도 좋다 이겁니다. 노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좌파 아니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은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이거 그대로 이 헌법에서 못을 박는 이런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임금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나 그게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민주노총부터 쭉 요구해왔던 노사 공동 결정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본과 노동의 어떤 대등한 관계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 부분을 노동과 자본이 같이 결정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도 파업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는데 이게 정리하고 파업도 가능하게 하고요. 정치 파업도 좀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쟁이라든가 협약 이행했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 그걸 파업 다 가능하게 하자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보 강령보다는 훨씬 더 정의당 강령이 치울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령도 상당히 중도 좌파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 강령은 분명히 좌파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11페이지로 돌아오시라고요.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이 이제 합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경우는 지금 대략 40%의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30%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정의당이 채우고 플러스 알파가 제가 볼 때 지역 부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말한 뭐 대한정당 등등 이런 데서 끌어와가지고 과반수를 확보하는 결국 그건 좌파전쟁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는 뭐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요구를 했다고 할까? 지금 앞으로 정의당이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의당 사람이 내각에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의당이 민주노총 관계는 민주노총의 강령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민주노총의 강령 시작이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이 자본과 이 자본의 탄압과 억압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라는 거고, 그다음 그 부분이 굉장히 투쟁을 위한 조직이라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게 지금 정의당 강령과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정연합으로 저는 이렇게 12페이지가 되겠죠. 사실은 지금 이 경제 부분 관련돼 가지고 남북 협력 부분도 똑같은 지금 강령에 같이 박혀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놀랍게도 남북 협력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화 경제하면 이 대한민국 경제가 다 살아난다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정의당의 어떤 강령과 지금 똑같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말따라 북한 환상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돼버리고,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남북 경제 협력이 아니고 한국 경제의 어떤 폭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렸죠. 헌법 자체, 개정안 자체에 연동형 비례대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그 정의당은 강령으로 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없습니다. 근데 이 정의당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이름하더라도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뭐냐는 거죠. 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라고 하는 건 보편적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는 경제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은 그냥 그 시작이고, 그다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는 경제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노동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노동의 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나 정의당의 강령이 지향하는 것은 노동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회평등이 아니라 결과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이 협력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근로자 개인이나 기업의 어떤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을 위한 이런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 세상이 됩니다. 왜?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그런 세계가 이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골자가 뭐냐면 정의당의 승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패배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모으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뭐를 표방하냐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그건 자유한국당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도좌파, 중도우파적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정의당의 강령에는 중산층의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고 계층별로 이렇게 가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이 힘을 합쳤을 때 지향하는 것은 말은 서민 중산층이고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의당과 같은 이런 특수한 이 근로계층들을 대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 비례성, 통합성을 지향하는 선거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현재 이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뭐 조금 개선하는 건 몰라도 이 근본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환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령도 아니었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제가 볼 때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강령을 봤을 텐데 그 강령과 다른 이야기를 지도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소득주도 성장은 굉장히 신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부분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그래? 그럼 쟤네들 하고 싶은 모양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지금 제대로 문제를 못 잡은 게 우파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항상 걱정은 뭐냐면 야 쟤들 독재하고 말이야 우리가 찌그러진다고. 그거 사실 국민들한테는 제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내 자신이 내 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까 좌파연합과 노정연합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면 지금 어느 나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다 지금 다 좌파 색채 지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는데 아니 독일의 사회민주당 자체가 지금 좌파 색채를 지어가지고 노동개혁을 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민주당에 쉬려 들어간 사람이 사회민주주의에 아주 골수입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주자예요. 이 사람이 바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간 거죠. 왜? 쉽게 말하자면 사회주의 정책으로 갔을 때는 모든 나라 경험이 있는 겁니다. 아, 저 나라 말아붙겠구나 저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속 나라마다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가장 아마 제가 볼 때는 2007년도죠. 1997년도죠. IMF 기억나시죠? IMF가 우리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니들 굉장히 지금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 문제 해결하지 않고 니들 굉장히 못한다고 하는 게 IMF의 일진의 경고고요. 그러니까 그 OECD도 마찬가지고 이미 지금 우리 경우는 이 좀 알만한 나라들은 대한민국 노동 문제 때문에 이 미래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경제 포럼이라고 이거 계속 이 평가 지표 내는데 보게 되면요. 우선은 우리가 노사 협력인이 있다는 거 보게 되면 해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 순위가 제가 볼 때는 135개국과 141개국 중에서 밑에서 계산해야 돼요. 대략 그 순위가 지금 보게 되면 노사 협력은 130이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141개국에서 130이라 한다면 노사 협력이 전만 나라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노동정책을 전면 변화한다고 했을 때 그 방향은 빤하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틀어지는 겁니다. 임금, 최저임금 더 올려. 왜? 정의당 강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입니다. 생활임금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금도 정부가 정하고 그 다음 주 52시간제 아무 소리 말고 주 52시간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로시간도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 비정규직 정규직 다 시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정책인데 지금 사실 이러한 흐름들이 초기에는 겁없이 최저임금 16% 올리고 그러다가 약간 좀 발 빼는 것 같아도요. 지난 2년 반 사이에 노동법 개정 건수를 제가 한번 봤더니요. 아우 이건 뭐예요? 2010년도에 8건의 노동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 8건의 노동법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소한 이 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관의 운영을 누가 한다 이런 정도인데 근본적인 개정들이 2018년 19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내년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된 이후에 이 노동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개편폭일 것이고 그 숫자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쳐다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 방 빼라 저거 한국에서 투자 안 되겠다 저거 막 이런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현안이 뭐냐 한다면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예로 협약 비준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지 같은 걸 틀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최저임금법보다 더 무시무시한 법들입니다. 왜? 사실은 이 공무원 교원을 다 이게 틀어진다고 한다 하면 결국 민주노총이 다 틀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민주노총의 지금 이 성장이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노총보다 규모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주로 어디서 많이 커졌냐 한다면 과거에 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민주노총이 주축이었다면 앞으로 제가 볼 때 그 주축은 이름하더라도 공공서비스 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철도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쭉 깔게 되게 되면요. 실제로 들어가지고 내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로 갔을 때 민주노총의 힘이라고 하면 지금과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될 거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 그게 들어가지고 민주노총 산하의 연맹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좌파 시민단체랑 연대하고 언론계랑 했을 때는 사실상 국회 장악과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이 시민사회 내지는 이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류 분위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IMF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해외에서 투자은행 이런 데서 쭉 보면서 이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우선은 당장에 제가 볼 때는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시위와 이 파업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위 파업 때문에 해가지고 생산이 차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자본이 유출한 이런 국면으로 이제 가면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뭐 외환보유고 맞다 콘센트 뻥뻥 치는데요. 그거 제가 볼 땐 빠질 때는 순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노동 부분에서 시작이 됐던 게 산업으로 가고, 그 다음 고용 가고, 금융 외환 쪽으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현실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정의당이 승리하고 민주노총이 세상이 된다면 원래 그 강령대로 간다는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령대로 가는 세상이 가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도 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드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노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좀 강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야, 나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야. 정의당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노총 우리가 다 평등을 가는 그런 이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우리가 민주노총 자체가 이 대기업 공공부문을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요, 선진국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0인 이상의 사업체를 한다면 그 사업체 직원들 1000명 중에 700명 이상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내지는 공기업의 직원 1000명 중에서 700명 정도가 다 조합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을 틀어지고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70%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임금이야. 어느 나라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 고용보호,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고용보호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가를 지금 누가 치르고 있냐라면 사실은 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왜? 어쨌든 간에 그걸 임금 억지로 올리고 고용보호 억지로 하게 되면 누군가 부담을 져야 되는데 그 부담은 결국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졌다는 거고, 바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의당과 민주노총 부분은 사실상 자기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바로 이 부분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아예 그게 굳어질 거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10대 94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조합원들이 10%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 10%가 조합원이고 90%가 이제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일하는 사람이 대략 90%입니다. 그럼 10%를 위해 가지고 90%가 희생하는 지금 이런 나라가 지금 와 있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정의당이나 민주노총이 말하듯이 자본의 어떤 탐욕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 민주노총의 위협과 그다음 노동법에 모순해서 왔다고 하는 거를 사실 일반 국민들이 좀 아신다는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고 우리 애들 미래 싹 이건 가는 거예요. 청년들 일자리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년 65세 연장하는 것도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운만 띄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확 근무설 타버릴 겁니다. 정년 65세 혜택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대기업 공공부문에 들어가는 거고, 중소기업은 65세 전혀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나이 50전에 다 직장 나가야 되는 이런 정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들아 대기업 공공부문이 65세로 정년을 쫙 까는 그 순간 우리 대학생들 내년도 앞으로 뭐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자리 자체가 싹 없어지는. 왜? 어느 기업이 뽑겠습니까? 65세로 연장이 됐으면 지금부터 5년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 5년 늘린 것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돌아올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상한 이 제도가 도대체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가 말이죠. 뭐 4차 산업혁명 그러고 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막 중국이 막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 정책으로 이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데는 굉장히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런 말들 우파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겁니다. 왜?
나라가 보다 기민하게 또 협력해서 움직여야 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대로 좌파 연정의 좌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좌파 연정 해가지고 뭐 좀 있는 나라들이 제가 볼 때는 저 남부 유럽 쪽에 일부 있는데요. 뭐 그리스, 스페인 있는데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되지가 않아요. 왜? 좌파가 이 정책 가지고 이 현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고, 또 어느 나라가 노정연합을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노동조합이 전체 모든 노동자들을 골고루 대변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치와 노동운동 자체는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좌파 연합과 노동연합 자체가 들어가지고 이 설당이 없어진다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하나고도 오히려 계속 정당만 난립시키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조그만 정당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말 끼리끼리 이합집산하는 이런 류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고 그다음 그게 지속 가능하냐 이야기는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뭐 사실은 뭐 지금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꼭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독일 그러는데요. 독일이 말이죠. 노동 실업률이 10%까지 막 짬뽕했던 나라예요. 아주 유럽에서 조롱거립니다. 유럽의 병자라고 왜 비실비실했으니까. 근데 그 비실비실했던 거를 누가 바꿔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좌파의 반성입니다. 그 슈레더 수상이 자기 회고록 쓴 거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 국내도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후회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연설하는 게 아주 대단합니다. 당신네들이 국회를 한 번 더 한다고? 이 독일이 이렇게 망가지는 한 번도 하는 게 뭐 있어? 당신 할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밀어붙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하르츠 계획이고 슈레더 계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은 지금 실업률 10%가 3%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금방 이해가시죠? 어떻게 실업률이 3분의 1이나 떨어지니? 우리나라 실업률 3%가 10% 뛴다고 하는 거 에이 설마? 독일이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도 아니고 또 순간에 나라가 이렇게 확 바뀐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페인도 진짜 웃긴 나라예요. 스페인도 실업률이 말이죠. 이게 무슨 뭐 30%까지 갔다가 지금이 절반 떨어져가 1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았다면 얘네들은 진짜로 좌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좌파들 특징이 뭔지 알았다면 막 시위해가지고 그 시위를 결상하면서 새로 정당까지 만들어요. 그 남부유럽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신생 정당이 다 좌파 정당 또는 극우 정당이 나서가지고 돌풍 일으키는 이런 나라입니다. 한번 돌풍 쫙 일으키고 바람 싹 가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가만 보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도대체 실업률 30%가 나랍니까 그게? 이때 이 사람들은 야 우리 노동계랑 거리 둔다. 이래가지고 노동계획에 2010년부터 들어가요. 아 정말 맨 싸우면서 계속 2010년,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건 정권은 바뀌어도 똑같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파가 나중에는 좌파가 하면서 이걸 밀고 나가는데 역시 이 스페인도 실업률 절반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 다 지금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지금 다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좀 그 길로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이 정치제도를 연구하는 이 이유는 대부분 이런 거죠. 사실은 이 경제의 어떤 현상이라는 게 뭐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제도를 만드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걸 저희는 보고 이제 그게 뭐 정치 경제학이니 뭐 제도 경제학이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 공통점은 말이죠.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가 미래를 위한 정치가 아닌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나라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미래를 위한 정치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나라든 정치가 특정한 특정한 집단한테 휘둘릴 때는 나라가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나라가 기울었다는 국부가 소득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이 우리처럼 지금 막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뭐 보편적 복지 이런 이야기들 하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냥 소득 재분배를 모든 걸 하려고 했던 나라다. 이게 다 나라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뭐 남부 유럽의 남미의 말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중국이 옛날에 그 흥한 당나라에 흥한 게 쭉 망하는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아프리카부터 이런 나라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똑같은 현상, 아주 공통점이 있었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이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정치가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 개혁하고, 정치가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 개혁하는 거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나눠 먹기식 그런 이 정치적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